중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부여해온 혜택을 없애라고 세계무역기구 WTO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또 하나의 통상 악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이번 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추가 경제보복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다음 달부터 전무와 상무 등 임원직급을 폐지합니다.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호칭을 직급이 아니라 직책 중심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로까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예고하면서 전셋값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서울 집값이 매년 1%씩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주요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로 불똥이 튈 것으로 보여서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서 우리나라에는 통상 악재가 또 하나 겹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정은 기자와 함께 나눠보죠. 네, 류 기자. 네.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면 사실 그동안은 관세나 보조급 지급 등에서 다른 나라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는 거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됐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한국을 개도국에서 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 USTR에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공정 대표 사례로 중국이 지목이 됐지만 주요 20개국 회원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터키 등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WTO가 90일 이내에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구체적으로 개도국 지위 혜택을 받는 비교적 발전된 국가, 이거 어떤 나라들을 해당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개의 기준을 보면은 현재 G20 국가이거나 OECD 회원국의 가입 절차를 밟거나 회원국인 국가,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거나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를 개도국으로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그러면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이 되고 150여 개의 조항에서 우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농산물 관세 감축은 선진국이 5년간 50에서 70%를 달성해야 하지만 개도국은 10년간 33에서 47%만 해도 됩니다. 특별 품목 제도도 있는데 할당량 내에서는 관세를 덜 내거나 아예 면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농업보조금도 연간 1조 4,900억 원을 쓸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현재 513%라는 높은 관세율의 쌀 등 핵심 농산물의 고율 관세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농업보조금도 감축 대상이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엎친 데 덮친 격인 게 지금 한일 경제 갈등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역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큰 타격이 예상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WTO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글로벌 무역 전쟁이 고조된다면 오는 2022년에 글로벌 GDP, 무역, 실질 소득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특히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실질 GDP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상반기에 수출이 8.5% 감소하는 등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글로벌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 2022년 수출액은 한국이 마이너스 23.38%로 일본, 캐나다에 이어 타격이 큽니다.
실질 GDP의 경우 한국은 3.34% 감소하고 아세안은 4.12% 감소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제외 소식 짚어봤습니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이 조만간 제2의 경제보복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으로 갈등을 풀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WTO에 앞으로 제소를 할 방침인 거죠? 네, 지난 주말 WTO 일반 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 우리가 유리한 날짜에 WTO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닷새 뒤인 다음 달 2일 강요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식품,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을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가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소도 제소인데 외교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 이런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알릴 방침입니다. 네. 강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양자 회담도 추진됩니다. 또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 3자 회의가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3자 회의가 열리더라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가한 게 말하자면 1차 보복이라고 한다면 이 경제 보복이 확대된다면 아무래도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품목이 48개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방직용 섬유 품목으로 100%에 가까웠고 화공업과 차량 항공기 관련품의 의존도도 높았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성장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일본계 금융사 여신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 대출에서 일본계 자금 점유율은 4분의 1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의 보복이 금융 분야로 확대되면 서민금융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도 짚어보죠. 불매 운동이 계속 확산하면서 일본 제품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요? 네,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계속 늘면서 일본 제품의 국내 매출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 시장 2위인 아사히 맥주는 불매 운동 이후 점유율이 1년 전보다 2.8%포인트 감소해 곧 3위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여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행 취소가 늘고 있고 일본 항공권 예약 비율은 지난달 4주차 25%에서 이번 달 3주차에 10%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신규 예약이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집값이 1%포인트 넘게 하락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분석인데요.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국토연구원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재건축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고 자연스럽게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낮아질 거란 분석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분양가가 내려가면서 고분양가로 인한 주변 주택의 가격 상승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동안 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꾸준히 나왔었는데 국토연구원은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분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주택 준공 실적이 62만 7천 호로 지난해보다 6만 호 가까이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넘은 만큼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나온 만큼 공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주택시장 전망도 나왔는데요. 연구원은 정부 규제로 올 한 해 수도권 집값이 1.2%에서 1.6%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포인트 내리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장 기자,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차주들의 소비가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이 같은 자료를 냈는데요. 분석 결과 주담대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차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평균적으로 분기당 5만 원 늘었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엔 금리가 1%포인트 떨어질 시 분기당 신용카드 사용액이 8만 원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진다고 모든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는 건 아니죠? 네, 대출받은 차주들의 특성에 따라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달랐는데요. 고소득, 고신용자들은 이자 상환액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저소득,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이 줄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컸습니다. 반면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금리 하락이 소비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는데요. 원금 상환액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차입자 현금 흐름 경로가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부채가 많은 차입자는 소비보다 원금 상환에 적극적인 만큼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차주들의 현금 흐름 경로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4대 금융지주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자 수익만 14조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성적표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각 금융지주사별로 따져보면 이익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먼저 신한금융은 1조 9천억 원, KB금융은 1조 8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각각 1조 2천억 원, 1조 1,7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신한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1년 전과 비교해 6.6%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KB와 하나, 우리금융도 특수요인 등을 제외한 경상 기준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거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은행담보대출 위주의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지주 4곳은 상반기에만 14조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거둬들였는데요. 그룹별로 전체 영업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8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주사들의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대 계열사인 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데요.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2분기 순이자 마진이 전부 1분기보다 떨어졌습니다. 4대 은행은 모두 2분기 순이자 마진이 지난 분기보다 0.01에서 0.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도 최대 0.05%포인트 순이자 마진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이 오늘부터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내린다고요? 네,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은 오늘부터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인데요. 우리은행은 정기예금의 경우 0.25에서 0.3%포인트, 정기적금은 0.1에서 0.3%포인트 금리를 낮췄습니다. KB하나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0.1에서 0.25%포인트, 정기적금은 0.2에서 0.3%포인트 내립니다. 특히 최대 5년 장기적금 상품 금리도 0.3%포인트 인하되면서 1%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SK그룹이 상무나 전무와 같은 임원직급을 폐지합니다. 대신 호칭을 본부장이나 그룹장 등 직책으로 구분하기로 했는데 어떤 배경에 따른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SK에서는 임원들의 직급이 언제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네, 다음 달부터 임원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했던 임원 직급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내 주요 그룹 가운데 최초입니다. 호칭은 직급이 아닌 직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상무가 아닌 누구누구 담당 본부장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임원 승진 인사도 사라지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전무나 부사장으로 승진할 경우 따로 인사를 내왔는데요. 임원 직급이 하나로 묶이면서 앞으로는 전무, 부사장 승진 인사 발령이 없어집니다. 임원 임용 시에 한 차례 인사 발령을 내고 나서 대표이사 등으로 승진할 경우에만 인사 발령을 내고 직책이 바뀔 경우에는 전보 인사를 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뀌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 최태원 회장이 추구하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SK 내부에서는 임원제도 혁신안을 통해서 유연한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임원제도 혁신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임원 차량을 업무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동안 차량의 배기량이 곧 직급이라는 공식을 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관이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도 전기차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정 기자,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수정부 장관이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전기차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현대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과 면담 직후 나온 내용입니다. 판자이탄 장관은 구체적으로 현대차가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고 자바섬에 토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은 11월 말에 체결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현대차는 중국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비중은 높이기로 했다고요? 네, 현대차는 중국 스촨성 충칭 5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소형 SUV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충칭 공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코나로 판매되는 소형 SUV 엔시노의 전기차 모델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중국 판매 목표를 86만 대로 잡았지만 상반기 판매는 27만여 대에 그쳤습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1975년 첫 수출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해외 판매량이 9천만 대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차종으로는 아반떼가 1,023만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말 누적 판매 1억 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경영진과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앞서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내일 밤 늦게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업이 가결되면 현대차 노조는 다음 달 중순쯤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솔브레인의 주주들이 키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키움증권이 솔브레인에 대해서 잘못된 분석 보고서를 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구체적으로 키움증권이 어떤 보고서를 내서 주주들이 반발하는 겁니까? 네, 키움증권은 지난 19일 솔브레인의 주가 급등세가 과도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불화수소는 가스와 액체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를 다루는 기업으로 이번 규제 항목인 가스 불화수소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급등한 주가에 대한 부담과 국산화 관련 기대감이 실망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솔브레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춰잡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키움증권이 보고서를 낸 이후에 솔브레인의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요? 네, 솔브레인 주가는 지난 5월 말 기준 4만 4천 원대였다가 이달 들어 장중 8만 원대까지 치솟으며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키움증권의 분석 보고서가 나온 뒤엔 5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불화수소 관련주로 언급되던 램테크놀로지와 후성 등도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소액주주들은 왜 소송을 준비 중인 겁니까? 네, 현재 일본 규제 대상은 액체와 기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보고서에선 액체 불화수소는 일본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기재하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이 때문에 솔브레인 투자자들은 이번 주 키움증권을 상대로 소송과 형사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키움증권은 수정 보고서는 추가적인 부영 설명만 추가한 것으로 리포트 내용과 관련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히며 앞으로 법적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올 상반기에 개업한 자영업자 23만 명이 카드사에 더 납부한 가맹점 수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25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박 기자, 가맹점들이 사실 애초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왜 돌려주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들은 연 매출액이 3억 원, 5억 원 등에 따라서 이 카드사에 내는 카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 진입한 자영업자들은 이 매출액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카드사들이 더 거둔 수수료만큼을 돌려주겠다는 건데요. 현재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명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결제액의 0.8%, 30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각각 수수료율이 1.3에서 1.6% 우대 수수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산정이 불가한 신규 가맹점들은 일괄적으로 결제액의 2.2%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개점한 자영업자 기준으로 이들이 7월 31일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그 직전인 올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초과해서 낸 수수료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기대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수수료 돌려받는 자영업자 규모와 또 환급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올 상반기 새로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약 22만 7천 명이 총 568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자영업자 1명으로 환산을 하면 평균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우대 수수료율 적용받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환급 혜택을 보는 가맹점들은 주로 미용실이라든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업종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 카드사들은 9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각 가맹점에다가 이런 환급액을 입금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80.7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 실사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으로 기업들은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미중 무역 전쟁, 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생산 감축 우려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계획한 올해 여름 휴가를 취소한 대신 지난 주말을 이용해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후 늦게 제주를 찾아서 2박 3일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주를 찾은 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이 기간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제주도의 지인을 만난 것 외에는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최근 국내외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산 의약품 전체 수출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늘어나며 4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5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수출액은 15억 6천만 달러로 전체 33%를 차지하며 전체 의약품 수출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양 지수 모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75% 하락하며 2030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가량 빠지며 630 정도 반납했습니다. 62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SK입니다. 지금 상무와 전무직을 없애고 임원제도직을 직책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1.5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하락세입니다. 실적은 반등했지만 현대차 노조는 오늘부터 파업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파업을 할 경우 실적 호조 분위기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1.6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으로는 SK머터리얼즈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부품 국산화에 돌입하면서 수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0.72% 오르며 18만 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더해서 1,650억 원 규모의 멕시코 프로젝트 낙찰 통지서 접수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8%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경인양행입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인 경인양행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6.29% 상승세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